네. 그래서 그때 이제 금융권에 있다 보면은 3월에 네. 그때 되게 막 분위기가 이상했잖아요. 네. S&P 몇백 포인트씩 빠지고. 네. 그때 오건영 부부장님은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게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때 당시에는 그 판단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고요. 네.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인 것 같아요. 뭐냐면 폭포처럼 시장이 흘러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금융시장을 15년 이상 이제 보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금융시장이 너무 많이 무너져가지고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릴 정도까지 네. 그때까지 이제 흘러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과거에는 보지 못했었던 네. 그런 과감한 정책을 내세우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그런 과감한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었나요? 그런 생각은 했었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사이드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특히 작년 3월 같은 경우는 뭘 보는 게 중요했냐면 네.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걸 바라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코로나하고 같이 겹쳐 있는 게 뭔지를 좀 보는 것도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되게 일상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중앙은행에서 돈을 뿌렸기 때문에 이제 금융시장이 회복이 됐고 네. 코로나 위기에서 탈출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쉽게 얘기를 하죠. 예, 그렇죠. 근데 직관적으로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네. 중앙은행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중앙은행 그렇죠. 의사도 아니고.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중앙은행이 그럼 아무것도 못했는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하나 생기는 겁니다. 뭐냐면 어쩌면 작년도 3월에 시장이 이제 큰 폭으로 조정을 보였던 이유, 크게 하락했었던 이유는 어쩌면 코로나 하나 때문에 나타난 일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게 같이 있었을 수 있어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코로나 사태라는 건 하나의 강력한 기폭제였던 거고요. 네. 그 기폭제가 뭘 때린 거냐면은 부채가 너무 많아서 연약해 보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갖다가 그 기폭제가 팍 하고 때려버린 거죠. 그 전에 사실 질병이 있었지만 물론 이제 코로나 규모는 아니지만 네, 그렇죠. 그때는 이런 쇼크는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2019년 12월 말부터 해서 네. 2월에 있음에도 시장이 흔들리지 않았었는데 네네. 3월부터 갑자기 진짜 폭포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과거의 사례들로 봤었을 때 이런 전염병의 역할은 그렇게 크진 않았었던 것 같고 네. 오히려 그때보다 실물 경제가 훨씬 더 탄탄하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금융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이 네. 쉽게 이제 벗어나오질 않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요. 20년도 2월 달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 코로나가 미국에 상륙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유럽 대륙도 뭐 이제 장악을 한다는 건 좀 이상하죠. 네. 유럽 대륙에도 전파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도 셧다운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언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때부터는 시장이 한순간에 공포로 전환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도시를 셧다운을 시키는데 도시를 갖다가 몇 달 동안 셧다운 될지는 몰라요. 네. 근데 한 달, 두 달 동안 셧다운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러면 이때는 도저히 버틸 수 있는 곳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누구도 이제 만나본 적이 없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실물 경제가 얼만큼 추락할지 모르니까 주식을 매도를 하게 되고 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생기는 겁니다. 네. 이걸 뭘로 알 수 있냐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달러예요. 네. 왜 달러가 이제 안전자산이 되냐면 전 세계 금융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파이낸스라고 해서 대출을 하는지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파이낸스를 받았다라고 하면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뭘로 대출 받았니 하면은 달러 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게 네. 거의 대부분이에요. 뉴욕 금융시장이나 런던 금융시장이나 거의 다 달러로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러면 달러 대출이 되게 많은 경제 주체들이 달러 대출이 되게 많아요. 세계에 있는 부채 규모 중에 네. 만약에 표시 통화로 하자면 달러가 가장 크다. 그렇죠. 네네. 80% 정도가 달러로 거래가 80% 일어나요. 예요? 네, 그 정도 돼요. 유로화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와, 아니 진짜 생각도 못했던 사이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채만 바라볼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실물 거래, 교육 거래까지 포함을 하면 80% 정도를 차지하게 돼요. 네. 굉장히 큰 비중이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독특한 게
우리나라 원화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잖아요. 네. 해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로 거래가 일어난 일은 많지 않을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인도하고 브라질이 거래를 하는데 양쪽에서 원화로 통화들은 하자. 원화로 하진 않겠죠. 그거 없죠. 그렇죠. 네. 달러로 거의 다 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인도하고 거래를 할 때 그럼 원화로 하느냐 그러진 않아요. 네. 달러로 거래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죠.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미국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미국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도 달러를 가지고 거래를 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탄탄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달러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네. 달러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나중에 뭘 얘기하게 되냐면 갚을 때도 달러로 갚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 상환이 강제되는 글로벌리 그렇죠. 부채 상환이 강제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렇죠. 어쨌거나 달러가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갚아야 되니까. 네, 그게 키죠. 아. 그러면 이제 되게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네. 옛날에 무슨 질문을 받은 적이 있냐면 글로벌 금융위기는 네. 미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무너지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달러가 엄청나게 강해져요. 그죠. 아니 미국에서 위기가 생겼는데 어떻게 달러가 강해질 수 있지? 이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네네. 전 세계가 박살이 나면은 대출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네. 대출을 회수하려고 하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면 달러가 그 필요하죠. 해당 통화가 필요한데 그게 그냥 달러인 거네요. 예, 그렇죠. 만약에 네. 이제 2011년도에 유로존 사태가 있었거든요. 네. 유로존이 무너져 내려갈 때는요, 다들 유로화를 던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로 가치가 막 떨어지면서 그죠. 그때 당시에 달러보다 유로가 더 약해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도 되게 강했었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결국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점점 더 높아져 가는데 네.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까지 갈 수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금융기관들도요 대출을 연장해 주다가 결국엔 갑자기 미국의 은행들이 네. 더 이상 대출 연장을 안 해줍니다. 그렇죠. 해외 투자했다가 뭐 이제 회수할게요. 이러죠. 상환까지는 안 해더라도 만기에서 연장을 안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저는 예를 들어서 그때가 3월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제가 7월에 대출이 만기가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네. 달러 대출을 갚아야 돼요. 네. 근데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달러 구하려고. 근데 저는 아직 한 4개월 정도 남아 있잖아요. 네.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는 제가 연장을 하거나 네. 대출을 연장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빨리 구한 다음 한 5월 정도부터 달러를 구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었을 텐데 네. 지금 달러를 구하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되냐면 안 되겠다 싶죠. 네. 달러 값도 막 뛰고 하니까 네. 너도 나도 달러를 살려고 하는 네. 바람에 그럼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7월에 대출이 만기지만 지금부터. 그렇죠. 지금 사야죠. 네. 그래서 지금 저도 달려가요. 외환시장으로. 네. 그러면 7월에 달러가 필요한 사람도 지금 달러를 사고요. 그러면 7월에 달러가 필요한 제가 달려간 걸 봤잖아요. 네. 8월에 만기세요. 어떻게 하실까요? 아, 따라가야죠. 제 뒤에서 뛰어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럴 예. 수밖에 없죠. 그럼 옆에 9월에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 달러가 부족하고 달러 구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답을 못 줬잖아요. 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이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그때 어느 정도 이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뭐 사실은 네. 작년에 여름 되기 전에 마스크 벗겠지 이런 생각 사실 하긴 했는데요. 아니 그때 네. 뭐지? 저기 JP 모건이었나 골드만삭스나 거기서는 뭐 11월부터는 괜찮을 거라 그랬어요. 그 얘기 있었죠. 그래서 리포트 나오고 막 네.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리포트 딱 봤을 때 네. 1년이나 설마 네. 더운데 어떻게 마스크 쓰지 이제 이런 생각을 그죠, 했던 게 그죠. 아직도 생각이 네. 나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폭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달러를 구하기가 어려워져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업들이 달러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라도 이제 받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대출을 갚으려고 하죠. 네. 국가는 그래서 외환시장에다 달러를 공급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국가나 미국처럼 달러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얼마만큼의 한계가 있냐면 외환 보유고만큼의 한계가 있죠. 그쵸. 그럼 국가가 이제 달러를 지급해 주려다가 더 이상 지급해 줄 수가 없게 되면 국가가 부도 위기에 처하거든요. 네. 그래서 외환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네. 그래서 작년도 3월에 만약에 별다른 상황이 없이 그냥 그 상태로 밀고 갔으면 외환 위기가 왔겠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준에서요. 네.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걸 합니다. 연준에서 달러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는 없어요. 네네. 바이러스 치료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뭘 치료할 수 있냐면 뭘 완화할 수 있냐면 부채로 인해서 파산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버릴 수 있어요. 아, 버틸 파산하지 수 있는 않게.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파월 의장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생각지도 않았던 바이러스와 같은 재앙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파산하는 거는 네. 저희가 최대한 막아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를 낮춰줍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에만 그 자금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네. 통화 수합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요. 맞아요. 그때 네.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네네. 우리나라 달러 통화 수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 네, 그렇죠. 막 그런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네네. 그 전날부터 네. 원달러 튀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그 다음날 뉴스 나오고 뭐 1,300 얼마가 넘어가고 네. 뭐 그랬는데 이거 체결됐다. 네네. 뭐 누가 편지 썼고 막 이래가지고 됐다고 네네. 그 맞아요. 나오고 네. 이랬었잖아요. 이게 달러 통화 수합이라는 건 결국엔 그거예요. 네. 미국도 돈을 찍을 때는요. 달러를 찍을 때는 무언가 확실한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럼 탄탄한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담보는 단기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찍어요. 네. 그런데 이제 통화 수합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나라 통화를 담보로 해서 돈을 찍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국은행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원화 찍어요. 우리 달러 찍을게요. 수합 바꾸자. 이런 거죠. 네, 네. 근데 사실은 교환이라기보다는 이제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네. 미국의 달러를 갖다가 사실 마이너스 통장처럼 가져오는 구조가 되는 거죠. 우리의 원화를 맡기면서 달러를 빌려오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네. 반대로 이제 미국은 달러를 맡기면서 원화를 빌려오는 거지만 네. 사실상의 달러의 수요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 통화 수합은 미국에서 결국에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해준 달러를 거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준 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우리 마스크 기억나시잖아요. 네. 마스크 때문에 저도 줄 섰었거든요. 줄 서죠. 네. 사실은 저희 집에 마스크 20개 있었는데 그래도 네. 서요. 네. 왜냐하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니까 그죠. 저는 20개 있어도 줄을 서는데 100개 있는 사람도 섰어요. 네. 그래서 2개 산 다음에 흐뭇해하시면서 집에 네, 가고 네, 그랬거든요. 네, 네. 왜 그런 거 하니 이거는 결국엔 예비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을 해요. 언제까지 갈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비 수요가 계속 폭발을 하는 데다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더욱더 구하고 싶죠. 그때 네. 막 미국 회사채 금리 막 올라가고 난리 났었죠. 예, 예. 그랬었죠. 마스크하고 달러하고 똑같아요. 예. 구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더 많은 수요가 붙어요. 예. 예비 수요가 더 당겨오거든요. 예. 그런데 꾸준하게 달러를 갖다가 공급해주는 무제한으로 필요한 만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무제한 양적 완화로 달러를 공급해주면서 파월 회장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필요로 하는 만큼 줄게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멋있는 표현이죠. 네. 멋있다기보다는 참 대단한 표현이죠. 그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때 당시에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봤어야 되는 포인트는 이제 예전에 그 연준 의장 중에 지금 파월이지만 네. 파월 이전에 이제 연준 의장이 옐런이었어요. 네. 옐런 이전에는 버냉키라는 사람이 의장이었는데 그 버냉키라는 사람이 그 불황이라든지 위기라든지 이런 걸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네. 불황이라든지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부양책을 써가지고 자극을 해줘야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도 3월에는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부양책을 준비를 했고 네. 그게 무제한 양적 완화였고 두 번째는 통화 수합을 해가지고 이머징 시장도 바로 살려주고 네. 그런 다음에 재정 정책을 준비를 하게 되죠. 네. 재정 정책은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정부에서. 곳간을 비워가지고 돈을 내주는 건데 여기서 나왔던 정책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이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건데 네. 회사채를 사주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냐면 국채를 사면서 돈을 찍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을 그렇죠. 찍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탄한 담보가 필요해요. 네. 국채를 사면서 돈을 찍는데 원래는 단기 국채를 사면서 돈을 찍어줘야 돼요. 원래는. 근데 장기 국채를 사면서 돈을 찍어주는 걸 네. 우리는 양적 완화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래서 장기 국채를 담보로 돈을 찍어주는데 네. 이번에는 회사채를 사면서 돈을 찍어주는 거죠. 네. 회사채를 산다는 얘기는 회사채를 담보로 달러를 찍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거죠. 왜냐하면 화폐의 네.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때 당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 사태 당시에 부채가 심각해졌고 네. 그럼 부채가 심각해지면 누가 힘드냐면은 정크 등급에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낮은 등급에 있는 하이힐드라고 기업들 표현하죠. 하이힐드 기업들이 굉장히 정크 힘들었죠. 말고. 네. 저희 이제 하다 보면은 저희끼리 이렇게 막 이렇게 정크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서 정크 등급에 있는 그런 네. 기업들이 되게 힘들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회사채를 매입해 주겠다. 우리 연준이 언제나 우리 페드가 언제나 여러분들의 뒤에 서 있을게요. 네. 아무도 파산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니까 그러면 시장에선 신뢰감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뭐 달러 뭐 시간은 좀 걸려도 결국엔 구할 수 있겠네. 네. 그러면 한 8월 정도 대출 상환하셔야 되는 분들은 줄 서 있어야겠어 한 다음에 집에 가시는 거죠. 저도 보니까 7월인데 지금부터 뛰는 건 좀 오버한 것 같아요. 결국 공급이 그때 구할 것 같아요. 충분하다면. 공급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공급이 계속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뭐
괜찮나 보네요. 한다고 저도 집에 가겠죠. 6월도 집에 가겠죠. 5월 정도 남아서 찾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달러가 그때 고점을 형성하고 만만하게 흘러내리고 나중에 너무 넘치니까 훅 주저앉는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작년도 3월달, 4월달을 바라봤었을 때 저는 많이 주목했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데 시장이 어떤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지 그걸 좀 보려고 했었던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채 리스크라는 건 결국에는 가장 약한 고리를 때리고 들어오거든요. 뭘 때리는가 해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힐드인지 저는 정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업들의 움직임,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적인 부양책을 써주는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회복의 시그널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게 작년도 아마 3월 24일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가 이제 금융시장에는 전체적으로 바닥을 형성했었죠.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뭐 코로나 그때 긴박했던 한 달을 복귀를 한 건데 그 당시에도 그 전에도 부채 취약성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부채가 줄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때 아팠기 때문에 몰핀처럼 부었던 더 많은 통화, 재정으로 심지어 주머니에 꽂아뒀던 그 통화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부채에 대한 취약성이 그 전보다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졌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요? 뭐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고요. 예를 들어보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누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근데 백신이 개발됐답니다. 너무 기뻤죠. 백신을 맞고 멀쩡해져서 병원에서 나왔어요. 1년 만에 나왔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한 2주일 동안은 보복 소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주일이 지나니까 집으로 청구서가 날아와요. 1년간의 병원비 청구서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이 꽤 컸겠죠. 그러겠죠. 그게 다 빚으로 남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결국에는 지난 코로나 사태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전 세계가 굉장히 많은 부채를 쌓았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죠. 과거에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늘어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다가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어쩔 수 없이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되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경제 주체가 부채의 늪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부채가 더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더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취약할 때는 뭐에 취약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데에도 취약할 수 있을 거고요.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되게 좀 당황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 1월에 여기 나와가지고 바이러스가 찾아올 것이고 그래서 주가가 50% 하락할 것이고 없었죠. 엄청난 일로 인해서 주가가 50% 뛸 거고 이런 얘기 했으면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쩌면은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면 다들 이렇게 좀 뭔가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사람의 인식의 변화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도 해볼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기후 위기가 찾아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거대한 허리케인이 찾아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큰 도시 하나를 완전히 덮칠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또 마찬가지로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기후 위기가 찾아오거나 자연재해가 터졌을 때는 경제가 멈추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당히 큰 충격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 보시면 연준에서요, 페드에서 기후 위기를 갖다가 연구하는 그런 이제 팀이 만들어졌대요. 저는 처음 그 얘기 들었을 때 오지랖 이제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냥 중앙은행에서 무슨 기후 위기까지. 근데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기후 위기 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후 위기가 만들어내는 어쩌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피해들 있죠. 그런 것들이 금융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서 부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요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돌발 상황. 두 번째는 금리의 상승을 좀 한번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옛날에 빚이 1억이었을 때하고 10억이었을 때 금리 1%가 뛰는 건 다 전혀 다른 민감도가 완전 다르죠. 민감도가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어쩌면 금리 인상이라는 게 생각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고 경제 주체들이 큰 충격으로 느낀다는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그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더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테이퍼링 같은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연준에서도 빨리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연준에서 애써 담담한 채 하면서 이렇게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야 그다음에 금리 인상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워낙에 부채가 많은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제야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신중하게 슬로우 스텝으로 가자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